쭉이 많아요.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프랑스의 장꼬르드 볼레리가 지은 선셋이라는 곡을 일단 세 명이서 콜라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우리 신시현 기타리스트는 뭐 영화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이십니다. 헤이 헤이라고 하는 곡을 들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주를 할 차례인데 잠깐 제가 연주하기 전에 여기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사우스웨이 팀 여기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 거기 계시구나. 샨 제이슨과 김시은이라고 하는 요 두 듀오가 일렉트릭 댄스 뮤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의 락 음악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팀이에요.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아주 선명한 그런 톤과 아주 강한 비트의 음악을 추구를 하는데 여기 춘천에 박호재 교수가 이제 엄마인데 엄마를 위해서 이번에 춘천에 내한해가지고 얼마 전에 엄마를 위한 작은 음악회인데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오늘 이거를 할 테니까 구경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잠깐 스탠드업 플리즈. 우리 저기 사우스웨이 저 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김유정의 문학과 인생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런데 이 두 분이 곡도 쓰거든요. 앞으로 이와 같은 락 음악을 우리 김유정을 소재로 한 락 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유럽의 젊은이들에게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샨 제이슨, you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김영태의 하모니카 전문 연주곡 바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베티며 모춘 사월이 아니라면은 두변세는 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우리 댁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얼거매고 찍어매고 잔치다리 굽배파리 누가지 나무 댁에다 있던 그냥 버리고 상상초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고비 고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정성 아라리의 건수자시면서 현재 태백 아라레이 보전회 이사장이신 김금수님의 그 곡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인생에 나는 행복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아침에 이 곡을 재미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박수 열심히 치켜죠? 네. 자,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 되겠습니다. 아
색소폰 독주하신 분은 박사님이세요, 경영학. 그리고 우리 춘천에서 한양주류 하시면서 여러 춘천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원표 대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근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색단파가 금년도 첫 공연이거든요. 그 첫 공연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금년도는 아주 운수 대통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처음 만나서 보면 악기들이 이게 서로 잘 어울리는 악기들이 아니거든요. 이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서 한번 여기서 한번 콜라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작년에도 뭐 여기저기 그 공연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이게 공연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에서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연마해서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겨울이 가면이라고 하는 곡을 이제 저희들 콜라보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두 번째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김유정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의 그 비극적인 생애 를 통해서 문학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삶 속에서 문학의 길을 들어서면서 김유정의 생애에서 일종의 그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멕시코 출신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시 비평집에서 가지고 온 치명적 도약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아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축사를 듣는데 계속해서 오그라들고 작아졌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장님 앞에서 마치 풍어를 읊는 것 같은 그런 민망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고요. 특히나 저희 학교 대선배님이시고 또 유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작을 쓰신 김유정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전상욱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문학의 길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마 등단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등단까지 너무 힘들었고 등단하고 나면 이제 뭔가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또 형상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김유정은 불과 28년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9살 때 아버지가 병사하시고 그 사이에 아버지하고 형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륙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유정이 한 소설에서요. 피해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형은 굉장히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엇나가게 되는 거고 매일 집에서 이제 폭행과 신음소리, 피가 튀기는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이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는 이상하게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할까요? 이 형이 또 이제 여동생들에게 이 아주 어린 유정에게는 차마 손을 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또 이 누이들을 막 옷을 벗기기까지 하고 고문을 하다시피 김유정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필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리라 이렇게까지 심한 폭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성장기에는 이제 말더듬이 이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제 휘근 고고에서 친구 너무나 친한 친구죠. 우정을 나눴던 안필승을 만나게 되지만 학교의 흥미를 잃고 안필승하고 주로 이제 도망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놀고 오다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상욱 선생님께서 쓰신 유정의 사랑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박녹주를 만나게 되는데 박녹주에게 거의 그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유정이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사랑인데요. 김유정의 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사랑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꽤 큰 집을 얻어서 생활하지만 형님이 너무나 노름판에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재는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 둘째 누이인가요? 그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둘째 누이는 이제 양복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19원인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을 좀 잘 벌었던 인쇄공이 60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유정이 죽기 얼마 전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안필승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꼭 살고 싶고 살아야겠으니 닭 30마리하고 구렁이 10여 마리를 좀 삶아서 먹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돈 100원을 구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정은 뭐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불과 28년의 짧은 생애 동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웬만한 고통은 다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나 가난했고 폭행도 당했고 또 누이도 사랑했지만 공장에 나가서 10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우라가 없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김유정을 굉장히 구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김유정은 누군가와 알뜰한 사랑을 나눴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박록주한테 구애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 글이 수필인 병상의 생각인데요. 예, 이거는 그 시인 박용철의 누이인 박봉자를 염두에 두고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봉자의 그 연애 편지를 보낼 때에도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이제 구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김유정의 사랑은 이 모든 어떤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속에서 안필승하고의 관계만 거의 이제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친밀을 느낄 수 있는 관계였고, 그리고 또 이제 문단에 많은 사람들이 김유정이 폐결핵에 걸린 것을 알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정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그 당시에 권위 있는 문예 잡지였던 문장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덕이라는 소설가도 와서 간병을 해주고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생애에서 사랑을 느꼈던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것은 이 친구들, 문단의 친구들이 거의 전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박록주하고의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좀 고향으로 내려와서 들병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좀 돈을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금전판을 이제 떠돌게 되는데, 금전판에서의 그 경험은 굉장히 끔찍했던 것 같고요. 그 우리 금 3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다지, 금 따는 콩밥, 금 이렇게 있는데, 그 노다지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꽁보가, 체수가 작은 꽁보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덮어리를 이제 이들을 잠채꾼이라고 하죠. 남의 금강에 금을 훔치러 다니는 사람, 이제 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무너져가는 이제 그 금강에 이제 힘이 좋고 덩치가 좋은 덮어리가 내려가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 금덩어리에 해당하는 노다지를 캤는데 그 순간에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덮어리가 지금 몸이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돌에 묻히기 직전인데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제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꽁보는 구해주지 않고 그 금덩어리만 낚아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금이라는 작품에서는 덕순이가 이제 채굴을 하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금은 다 그 금전판의 주인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광부들이 힘들게 금을 캐내도 돌아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욕심도 나고 너무 가난이 힘겹기도 하고 해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자기의 발을 돌로 찧어가지고 뼈가 드러나게끔 막 피가 철철 흐르게끔 이렇게 부상을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들고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같이 이제 이 친구가 다쳤으니까 도와준 옆에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집에 데려다 놓고
그 금덩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덕순이는 이제 빨리 나아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돈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온 동무가 지금 빨리 그 금덩어리를 내가 가서 바꿔도 줘야지 네가 약도 먹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이제 팔로 떠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늘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 동무가 금을 가지고 돌아올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들병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들병이들의 문제점도 물론 생각했지만 들병이들에게서 아마 좀 인간적인 그런 사랑, 이런 그 연민 이런 것들을 느꼈던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으로 쓴 병상의 생각 굉장히 문제적인 수필이고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봉자를 염두에 두고 쓴 연애편지이면서 김유정의 예술에 대한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 예술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유정은 연애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구하는 사랑은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게 사실 그 연애편지를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기에는 물론 많은 맥락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는 예술이라던 당신의 그 말씀, 이 연애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애로 하여금 인류 상호 결합의 근본 윤리로 내보인 나의 고백을 당신은 불순하다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연애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은 의미의 사랑으로 이해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그 정도 스케일의 매우 고귀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우 광활한 그런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은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발전하고 있었던 현대 과학, 현대 문명의 혜택과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계가 봉건 세계를 지나서 너무나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데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위대한 사랑인데 문제는 새로움도 정의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도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끊임없이 그 시대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처지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가족에 대해서도 쓰라린 기억, 폭력을 당했고 모진 학대를 받았고 구박을 받았고 이렇게 했던 김유정이 어떻게 해서 그 짧은 28년의 생애 동안에 인류애라는 지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박민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읽었던 글에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구절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의 상호구조론이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박민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로포트킨의 상호구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는 짧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농촌에서 서로 울력하는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인간이 진화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 생존의 원리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도울 수밖에 없고 돕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크로포트킨의 상호구조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유정이 선명하게 썼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쓰라린 것들을 이 고통과 시련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위대한 사랑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조금 읽어보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한 어린 시절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김유정은 여러 곳에서 나는 여민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미움과 사랑, 그 다음에 어떤 폭력과 그 다음에 화해, 뭐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개의 예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시간관계상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가장 친했던 그 친구인 소설가 안혜남이 1939년에 10월 달에 문장에 소설을 발표합니다. 제목이 겸허입니다. 그리고 김유정 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겸허라고 붙인 것은 이건 이제 안혜남의 증언인데요. 김유정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너무나 병환이 지금 심각해져 있는 상태에서 벽에다가 겸허라고 두 글자를 붙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겸허는 겸손과 비슷한 말이면서도 좀 다르죠. 겸손할 때 손은 덜어내다, 양보하다 이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겸허의 혀는 비어있다, 텅 비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겸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유정이 이토록 가혹한 운명 속에서 심지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의 존재가 이 쓰라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36년, 37년에 발표된 봄봄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저는 단지 그 해악을 어떤 미학적인 해악, 혹은 어떤 삶의 태도로서의 해악, 물론 굉장히 큰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해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쓰라린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나오는 순간은 뭔가 그 쓰라린 비극에서 우리가 한 발 떨어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신당하는 거, 절망하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제이고 또 문학의 과제이기도 할 건데요. 오늘 지금 이제 공연으로 보여주실 두꺼비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옥화라고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박록주로 예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터덜터덜 이제 그 광화문통을 걸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늙어라 네가 늙고 나면 나한테 갈 데가 없으니 나한테밖에 올 때가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갑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것이 좀 모자란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단순한 유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실패한 사랑, 거절당한 사랑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환하게 이끌어 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 많이 주목되지 않는 소설인데요. 봄과 따라지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결말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봄과 따라지라는 소설은 김유정이 30편의 소설을 남겼는데 그 중에 15편이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15편은 도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복잡한 이 도회의 거리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따라지, 거지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짧은 소설이 굉장히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데요. 마치
마치 카메라의 롱 테이크 방식으로 이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봄이 와가지고 이제 길에 나와가지고 국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뭘 파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리는 엄청나게 활기에 차 있고 막 잘 차려입은 양복도 보이고 뾰족구두를 신은 신여성도 보이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서 국어를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너무나 배가 고프지만 또 어떻게 이제 또 누군가한테 국어를 해볼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는 고라 소리가 들립니다. 고라라는 건 일본말로 욕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일본 순사한테 이 왼쪽 귀때기를 붙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10살짜리가 지금 너무나 배도 고프고 옷도 허름한 거지아이가 끌려가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 아이의 목소리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난데없는 보라소리가 벽력같이 들리는 데는 정신이 고만 아찔하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새삼스레 줄임과 아울러 아픔이 눈을 뜬다. 머리를 얻어맞고 어이쿠 하고 몸이 비틀릴째 집게 같은 손이 들어와 왼편 귓바퀴를 잔뜩 찍어든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끌리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다. 붐비는 사람 틈으로 검불같이 힘없이 딸려가며 그러나 속으로는 하지만 뭐 처음에는 꾀도 검도 집어먹었으나 이제는 하도 여러 번 겪어놓은 몸이라 두려움보다 오히려 실없는 우정까지 느끼게 된다. 이쪽이 저를 미워도 안 하련만 공연스리 제가 씹고 덤비는 걸 생각하면 짜정 믿기도 하려니와 그럴수록에 야릇한 정이 드는 것만이 사실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김유정 자신의 어떤 마인드의 표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0살짜리 소년이 자기의 귀를 힘껏 짚고서는 마구 지금 아마 경찰서로 끌려가겠죠. 끌려가고 있는 어린 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 헐거덕거리는 구두가 벗겨져가지고 맨발로 거의 따라가면서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없는 우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김유정 소설에서 그 잠깐 지나가지만 저는 어떤 이게 사랑의 순간이고 빛의 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 좀 더 많은 대중을 우의적으로 한 끈에 낄 수 있을수록 그 사랑은 좀 위대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정의 뜻인 건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친구를 넘어서서 더 이제 커다란 범주의 우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제 김유정이 이제 그 사랑에 관한 거를 썼을 때 소설에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여성에게서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요.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정신의학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자신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안으면서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사랑 소설에도 보면 단순히 이성 간의 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매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여성에게서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에 대한 탐구,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성된 어떤 자기로 가기 위해서는 6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유정이 얘기한 위대한 사랑과 맥락이 통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 단지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외곽에서 현대의 명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들병이고 거지이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우주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어떤 일종의 어떤 우주적인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발견하게 된다면 혹은 그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김유정이 짧은 28년의 생애 동안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넘어서서 살아있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뭐 웬만한 사람이 한 80년, 100년을 살면서 도달했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함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도달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비록 금은 찾지 못하고 문학판으로 들어오셨지만 문학이야말로 김유정 선생님께서 쓰신 문학이야말로 진정한 금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금맥을 캐면서 그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김유정 선생님 이야기했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생명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김유정 선생님께 배우고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오늘 아름다운 공연을 펼쳐주신 그리고 또 김유정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와서 저의 부족한 얘기를 경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으로 제 부족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반가운 것도 의미 있게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으로 계신 분들만. 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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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아니 요새 작가님, 네. 아니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세요? 그 작년에 만난 분들 올해도 만났으니 내년 내후년에도 또 만날 걸 생각해서 한 3, 4년쯤 미리 다 인사버리지 뭐예요. 어머나, 어쩐지 오늘 여기 아주 많은 작가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신문에 뭐가 실렸길래 그렇게 쉽지해서 읽고 계셨던 건가요? 기생 오카의 자살 소동 기사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랑 한번 요란하네요. 사랑은 인생의 양식, 밥은 먹으면 살이 찌는 몸의 양식, 글은 마음을 살찌우는 정신의 양식 아니겠나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춘천구 신남년 증리 출생자 이해라 제일 작가 김유정이요. 팔남매 중에 7째 허약체질 김유정이요? 네, 1933년 잡지 제1선에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며 데뷔한 김유정이요. 연희 전문학교를 결석으로 제적당한 김유정이요? 네, 1932년에서 37년 5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약 30편의 단편과 이완성 장편을 써내려간 김유정이요. 한소리 대명창 박록주에게 거의 매일 연설을 쓰고 혈서까지 보낸 김유정이요? 무서워라. 사랑이여라. 나는 기생입니다. 학생이 좋아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란 말이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라고 박록주가 얘기했다 하던데요. 그럼요. 당시 기생명창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절, 애절한 김유정의 사랑은 단편소설 두꺼비에 녹아있지요. 두꺼비요? 1936년에 발표된 작품, 일종의 후일담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죠. 그렇담. 작년 땡볕에 이어 올해의 야심작. 그 시절 문학가들의 소설결합 남녀 트리오 만담대화극 두꺼비를 선보여 볼까요? 좋아요. 금일의 이 작품은 1936년 3월 문학동인지
소설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소설 두꺼비이다. 두꺼비 김유정. 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혹 시험 전날 밤새는 맛에 들렸는지 모른다. 내일이 영어 시험이므로 그렇다고 하룻밤에 다 안다는 수도 없고 시험에 날듯한 놈 몇 대문자 새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책수를 뒤지고 있을 때 절컥하고 바깥벽에 자행거 세워놓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행길로 난 유리창을 두드리며 이상 하는 것이다. 밤중에 웬 놈인가 하고 찌뿌둥이 고리를 따보니 캡을 모로 눌러붙인 두꺼비 눈이 아닌가. 또 뭘 하고 좀 떨떠름했으나 스톱. 아니 왜 그러세요? 스톱입니다. 스톱. 아니 김유정 단편소설 두꺼비를 낭독하려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이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대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요? 그러니까 작년 작품 땡볕은 길이도 짧아서 주어진 공연 시간 15분 언저리로 겨우 마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간 이번 작품 두꺼비는 15분 언저리로 공연을 마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럼 저 오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은 은주? 유정 언니 그 낭독녀 역할 빼고 나 저희 빠져? 네, 어, 저희 좀 둘이 빠지고 빠르게 내가 진행을 주인공 해요. 해가지고 그냥 훌대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래 좋았어. 음악 큐. 그래도 한 달 후반에 만나니 우선 반갑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아유 어서 들어오시오 하니까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오늘 의논할 이야기가 있으니 1시간쯤 뒤에 지 집으로 꼭 와주십시오 한다. 아! 아우 깜짝이야. 아니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놈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운데서도 그녀가 생각나서요. 그냥 누구요? 저요? 이리 뜯어보고 요리조리 뜯어봐도 당신은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요리조리 막 뜯어보고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계속하세요. 음악 주세요. 나의 그녀는 거리에서 한번 흘낏 스쳐본 쭈그렁 밤송이 같은 기생 옥화입니다. 오카라면 그 유부남과의 로맨스가 자살 소동까지 이어진 그 신문에도 대서특필된 대단한 사랑의 주인공 그 기생 오카요? 그 옥화에게 정신이 팔려 나만 몸이 달아서 답장 못 받는 엽서를 매일같이 석 달 동안이나 썼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생 오래비 그놈이 이 기밀을 알고 찾아와 당신을 홀랑 뺏겨먹은 거였군요. 아 저기 음악 스톱.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왜 몰라요? 그 엘리트 대학생과 기생 오카의 그 대단한 사랑을 소문났어요? 소문 다 났어요. 아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뭐 낭독이고 뭐고 그냥 다 말해버리자.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시원하게 다 말해보세요. 좋아요. 아 두꺼비 그놈이 기생을 사랑하려면 그 오래비부터 잘 어울려야 된다며 옥화가 저의 누이지만 지 말이면 되게 들을 것이니 그건 안심하시오. 라고 말하니 난 그놈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 학비가 올라오면 상정같이 놈을 모시고 다니면 뒤치다거리하게 볼일을 못 받아오. 볼일을 어떻게 못 봤는데요? 아이 툭 하면 놈이 찾아왔고 산보 나가자고 끌어내서는 극장으로 카페로 혹은 저 좋아하는 기생집으로 데리고 다니며 밤을 패기가 일쑤였다오. 밤을 패요? 먹는 밤? 에이 아! 알바니 나가주시오. 아 왜 때려요? 밤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유. 당신도 맞으세요. 왜 때려요? 아니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밤새우며 뒤치다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돈은 누가 내고요? 아니 물론 그 비용은 성냥사는 일정까지 내가 낼 것만 제 누님의 답장을 맡아올 테니 한번 보라고 연일 장담을 하면서도 아니 나의 편지만 가져가고는 꽁꽁 먹은 소식이었지 뭡니까? 그래도 뭐 우편보다는 그 동생에게 바로 전하니까 마음에 좀 든든했겠네요. 사실 편지가 바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혹은 공동변소에서 콧노래로 뒤지가 되는지 그것도 자세 모르는 판국이었다오. 하루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그 울릉한 낮장에 두꺼비 눈을 한 서너 번 꾹뻑거리면서 당신한테 훈계했다면서요? 네? 너는 학생이라서 아직 환계를 모른다. 멀리 앉아서 편지만 잡고 띄우면 그게 뭐냐. 기생은 여학생과 달라서 그저 맞붙잡고 죽을 넣어야 정을 쏟는데 하려? 그럼 내가 직접 인사를 시켜줄 테니 우선 누님 마음에 드는 걸로 한 20-30원어치 선물을 하시오. 화류의 사랑이란 돌이 좀 듭니다. 하길래
그 나의 정성을 눈앞에 보이기 위하여 놈을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돈을 구걸한다, 양복을 잡힌다 하여 덩어리 돈을 만들었죠. 네, 그 덩어리 돈으로 우선 백화점에 들어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42원짜리 숭근 틀에 반지를 놈의 의견대로 사서 부디 잘해달라고 놈에게 들려보냈다고. 틀에 반지요. 틀에 반지. 순 우리말로 이 용수철 모양의 나선형으로 틀어서 만든 틀에 반지요. 네, 그 틀에 반지를 보낸 그 이튿날 밤이 늦어서 옥화의 집을 찾아가니 우리 누님이 이상 오시길 여태 기다리다가 고대막 노름하러 나갔습니다. 내는 요보다 조금 일찍 오셔요 하고 주먹으로 하품을 끄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가시지.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반지를 전하니까 뭐라더냐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말이 누이가 퍽 기뻐하며 초면 인사도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은 신뢰로운 일임에 직접 만나면 돌려보내겠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났어요? 아니 바로 만났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날 약 1시간 일찍 찾아가니 놈은 더 일찍 오라 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니 역시 좀 더 일찍 오라 하고 이렇게 연나흘을 했을 때에는 아니 내 자신이 너무 우습게 대접을 받는 것도 같고 안 이뻐서 이 망할 자식 이제 너하고 안 놀겠다 결심하고 분하게 하숙으로 돌아와 이불 전에 눈물을 씻으며 지내온 지 달포나 된 오늘날이 된 겁니다. 달포나시나 찾아와서 집으로 오라 함은 혹시 어쩌면 옥화가 그동안 띄운 편지에 그 정이 돌아서 한번 만나자고 불렀는지? 1시간 후라고 시간까지 지정하고 갔을 때는 되도록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는 게 틀림이었고 어머 너무 잘됐다. 사랑 이렇게 내가 옥화를 얻는다면 학교쯤은 내일 집어치워도 좋다 만일 네가 나와 같이 살아준다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 너를 등에 업고 백리를 가겠다. 아버지 소포로 동무탱이 좀 보내주셔요. 아이고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게 지금 아버지한테 할 소리예요? 아니 학생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뭐 기생을 얻고 백리를 간다고요? 아니 백리고 뭐고 간에 여기 옥화네 집 앞이에요. 계속하세요? 어머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소리에 놀라서 이게 웬일일까 얼들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두 손 한번 불러보니 문이 열리고 뚱뚱한 안잠자기가 안잠자기? 아니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여자요. 그 이 안잠자기가 나를 쳐다보고 아니 누구를 찾느냐 하기에 나 두꺼비를 보러 왔다고 하니까 그 뾰족한 입으로 중문간방을 가리키길래 우린 퇴마루로 올라서서 방문을 쓱 열어보니 아 두꺼비가 두꺼비요? 방에 두꺼비가 있었어요? 두꺼비 그놈 옥화의 동생 기생오래비 그놈이 마치 떡매로 얻어맞은 놈처럼 방 한복판에 푹 엎어져 고기 하나 들 줄 모르고 있었고 그 옆을 보니 두꺼비 등 뒤에 똑같은 모양으로 엎어져 있는 채선이가 아니 채선이라 함은 그 옥화가 수양딸로 사다가 가물을 가르치며 부려먹는다던 그 채선이요? 그렇지. 아니 이거 어떻게 추측해볼 길이 없네요. 자정도 되기 전에 그 둘이 같은 모양새로 그 방에서 뭘 했대요? 그 두 사람의 이 코에서 멀건 콧물과 개거품이 뺨 밑으로 검 흐르니 나는 겁을 집어먹고 이 머리를 흔들어보고 이 머리? 누구 머리? 두꺼비 두꺼비. 그리고 저 머리를 흔들어보고 저 머리? 누구 머리? 채선이 그리고 이렇게 눈이 동그랬을 때 벼랑간 미닫이가 딱 하더니 이 벤치가 떼어주고 이 망한 자식 집안을 이렇게 망해놓으니 죽을 때면 죽어라 어여 죽어 이 자식 너 잡아먹고 나섭니다 하고 목청이 찢어지게 바락을 치며 귓배기를 물어뜯고자 매섭긴 하면은 늙은이 누구? 옥화 엄마 옥화. 와 힘세 그 늙은이의 근력도 얕볼 게 아니라고 비로소 깨닫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그때 이 자식 죽여버리지 그냥 두어 하고 천문 같은 호령을 하며 이번에는 늙은 마가복이 늙은 마가복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와 키커
늙은 마가복이 마치 저같이 생긴 투박한 장작개비를 하나 들고 신발째 방으로 뛰어들더니 아이고 영감 참으시오 연신 이렇게 달라고 이 자식아 몇 번째냐 벌써 7째 일으로 지나갔니 이 줄이 들자치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너무 잘한다. 어머나. 어머. 아니 이리 살펴보니 벌써 몇 번 이런 북새가 있는 듯 싶네요. 그러니까 그 북새우 내가 안짬장이에게 물었죠. 그 안짬장이 연기 좀 해주세요. 안장적인 연기요? 예. 뭐 그러죠 뭐. 예. 왜 안 해? 지금 해요? 예. 자, 레디, 큐. 이게 어쩐 일이냐? 녀석이 죽는다고 독약을 먹었지 뭘 그랬어. 왜? 두꺼비 놈이 제 수양 조카 딸을 어느 틈엔가 꿰차고 돌아침으로 오카가 이것을 알고는 눈에 땅심지가 올라서 망할 자식 나가 빌어나 먹으라고 광추를 두들겨 내쫓았으니 둘이 못 살면 차라리 죽는다고 저렇게 약을 먹은 것이라고. 에이 자식이 어디 없어서 그래 수양 조카 딸을. 이만 그런 걸 어떡하고 그대로 결혼이나 시켜주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최선인연의 몸뚱이가 이제 앞으로 몇천 원이 될지 몇만 원이 될지 모르는 금덩어리 같은 계집인데 7째야요. 모처럼 수양딸을 데려오면 놈이 꾀꾀리 주물러서 비벼놓고 버려놓고 하기를 이렇게 7. 그래. 그럼 무슨 약을 먹었어? 그거 확정히 모르겠는데 아까 휘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더니 아마 어디서 약을 사가지고 와 둘이 얼러먹고서 저렇게 자빠진 듯 하네요. 저게 정말 죽지나 않을까? 사람의 수액이란 알 수가 없는데. 어리야 먹긴 좀 먹은 듯 하나 원체 알깍대기가 돼서 죽지 않을 만큼 먹었을 테니까 염려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누굴 만나러 오셨어? 나 오카를 좀 만나볼까 해서 왔다. 난 어때요? 이래봬도 이팔 청춘에 한참 핀 살집이야요. 제 얼굴이 뭐가 어디 옥하냐만 못해요? 선생님 저 담배 하나만 더 주세요.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이 정말 잘하네요. 연기는 어쩜 이렇게 잘하시고? 말해 뭐해요? 부모가 불려주신 재능이라고. 왜 결혼을 했어?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겠네. 말해 뭐해요? 어머, 내 남편 좀 닮았어요. 아니, 지금 사생활이 이렇게 깰 때가 아니라고요. 그 두꺼비가 약 시간 반가량 지남에 어깨를 우찔렁거리며 아이고 저겨네, 아이고 저겨네 하며 연애 소리를 지르며 입코로 먹은 음식을 울컥울컥 돌려놓으며 깼다면서요. 이놈이 먹기는 좀 먹었구나 생각하고 등허리를 두들겨주고 있노라니 얼마 뒤에는 윗목에서 채선이가 마저 똑같은 신음소리로 똑같이 깨어났어. 신음소리. 응. 여보, 그 소리 아니야. 여기 이 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됐어. 거기까지. 아니, 이렇게 되면 나는 쟤들 치닥거리하러 온 것도 아니겠고 너무 벨이 상해서 한 구석에 서서 담배만 뻑뻑 피고 있을 그때 또 미닫이가 우람스레 열리고 이번에는 나들이 옷을 입은 채 옥화가 들어왔어요. 옥화, 나의 사랑 옥화. 아니 제목이 두꺼비야 오카야 뭐 이거 헷갈리네요. 이 급보를 받고 달려온 옥화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악할스러운 음성으로 그 옥화를 좀 연기해 주시오. 몇 페이지예요? 뭐하고 있다가 시를 보지. 이놈아, 어디 계집이 없어서 조카딸하고 정분이나. 하고 발길로 두꺼비의 허구리를 활발히 퍽 치르고 나서 돌아서더니 이번에는 채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년
가랑머리를 찢어 돌련 하고 그 머리채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인연! 들었다가 놓았다가 인연! 들었다가 놓았다. 인연! 야! 인연! 그만 그래. 그 몇 번 그러니 제목 골방아에 코피가 흐르는 것은 보기에도 좀 심한도 싶고 얽김에 달려들어 아유 강 선생 좀 참으십시오 하고 그 손을 확 잡으니까 당신은 누구요? 제가 이경호입니다. 아니 저리 비키시오! 당신은 참석할 자리가 아니요! 이야 여러분 이쪽 연기에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서워. 그녀는 내 손을 털고 눈을 흘기는 그 모양이 무서워. 이건 반지를 받고 신뢰롭다 생각한 사람 아니고,커녕 정성스레 띄운 나의 편지도 제법 똑바로 읽어줄 사람이 아니야. 와씨. 나는 그냥 가슴이 손짓하여 뒤로 물러서서 넋없이 바라만 보는데 무서워. 그럼 채선이는요? 자정이 썩 지나서 채선이가 안가슴을 두 손으로 쥐뜯으며 입으로 피를 돌리매 온 집안 식구가 채선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기에 바빴다고. 그러면 채선이는 병원 가고 두꺼비는요? 두꺼비는 빈 방에서 개밥에 도토리로 끙끙 앓다가 고개를 쓱 들더니 슬픈 낯으로 이상 의사 좀 불러주시오 하길래 모자를 엉거주춤이 잡고 의사를 부르러 가는 듯 뒤를 보러 가는 듯 비슬비슬 대문 밖으로 나오니 아이고 그냥 마치 호랑이 굴에서 놓인 몸같이 두 어깨가 아주 거뜬하였어. 아유 애썼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 하고 나의 해방의 걸음을 방해하는 누구? 옥화가 불렀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옥화의 집에서 일하는 안짬장이. 주무시고 가지 벌써 가시오? 어떻게 됐어? 뭘 호감이지. 객관년이 그렇다면 병원에 가고 시방 약을 먹이고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법석들이에요. 선생님 저는 집을 보러 가는 길인데 우리 빈집이니 같이 가십시다 하고 망하게 내 팔을 잡아 끄는데 와씨 내가 모조리 처신을 잃었나 생각하며 내 재물에 화가 나서 그 손을 획 뿌리치니 이게 재밌다는 듯이 한번 빵긋 웃고 그러나 팔꿈치로 나의 허구리를 쿡 찌르고 나서 그 사람 관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괜스레 썽을 내며 토라져서 한 그 잔소리가 선생님을 뚝 꺾어서 당신이라고 부르며 당신! 옥화가 당신을 좋아할 줄 아우. 발세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겨요. 편지나 잘 받아봤으면 좋지만 그것도 체부가 가져오는 대로 무슨 편지 구간 두꺼비가 먼저 받아보고 치우고 하는 것인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이 병신짓 하셨네요. 그렇다 치면 이때 내가 옥화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꺼비한테 사랑 편지를 썼구나. 바보 이 바보 같은 사랑아. 그래서 이제 사랑은 포기하셨어요? 나는 외쳤어. 에? 늙어라. 에?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잡히는 생각이 기생이 늙으면 갈 데가 없을 것이니 지금은 본체도 하나 옥화도 늙는다면 네 개밖에는 갈 데가 없으려니 나는 만물이 늙기를 마음껏 기다릴